예, 4교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아까 3교시에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이 한 사람을 잊고 갔는데요. 이분이 누굴까요? 네, 러시아의 소설가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살았던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이때는 정말 굉장히 예민하고 어, 날카롭고 좀 불안한 모습이죠. 도스토옙스키 아버지는 귀족인데다가 의사였어요. 신분은 높은데 하는 일은 우리 그 당시에는 보통 중간 계급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병원에 사택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원해서 군대에 갔어요. 군대 장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장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하고 그 군대 가서도 이제 문학을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또 자기의 어머니가 죽고 나서 자기의 그 시골에 영지에 가서 살다가 맞아 죽었어요. 그 농민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대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서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도박 이런 데 막 빠져들었죠. 이 사람이 일생 동안 도박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이제 그의 이제 두 번째 아내가 안나라는 여인이 많이 도와서 벗어나게 됐다고 그러는데 또 일생 이 사람이 간질과 같은 발작을 잘 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발작이 일어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온 것은 그야말로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절대자 앞에서 자기 실존을 발견하게 된 것이 이 사람이 그 젊은 어떤 사회주의 그 당시에 러시아 전제 정치를 비판하는 그런 사회주의 젊은 그룹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발각이 돼 가지고서 결국은 그때 니콜라이 1세 황제가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사형을 어, 이제 하기 5분 전에 이제 몇 분 전에 그 사면을 해줬어요. 군인을 보내가지고 황제가. 그래서 황제는 미리 계획한 거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죽일 생각은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 사면을 받아서 죽음의 그야말로 1분 전에 해서 살아나와서 시베리아로 유영을 가서 4년 동안 거기서 죄수로 살고 그 후에 거기에 병사로 몇 년을 지내고 이제 장교 대우를 받다가 나중에 거기서 첫 부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미망인하고 결혼을 해서 다시 이제 풀려 나와서 이제 문학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 그 자기가 소설을 이렇게 읽어주면은 속기를 해준 그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안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인 안나인데 안나가 어, 이 사람에게는 이제 세 번째 여성인데 굉장히 안정되게 도스토옙스키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해줬고 다 그 소설을 다 그냥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말로 하면 다 이제 써주는 거예요 속기로. 그리고 세 아이를 낳는데 첫째 딸은 죽고 두 아이를 기르고 결국은 이 안나의 품에서 이제 죽었죠. 60대.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와 벌, 이 러시아판이고요. 그의 가장 죽기 전에 1년 전인가 완성한 까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이것이 그의 가장 대작이죠. 그래서 이분이 발견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인간은 이러한 그 죄와 죽음의 상처와 불안과 이해 알 수 없는 그런 뭐 발작 이런 상황에서
또는 정치적인 불안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어떤 죽음 바로 그 순간에서 붙잡았던 어떤 그 구원에 가는 구원의 세계 이것을 일생을 이 사람을 붙들고 죽을 때도 그 자기가 시베리아의 그 유영지에서는 성경 외에는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때 읽었던 그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죽었다 그럽니다. 하여간 이 사람도 그 자기의 모든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작품이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인간이 죄로 인한 벌을 받는데 그 속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신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의 주체는 대개 남자 입장에서 여성들이 그 사랑을 남자에게 줄 때 그 남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깨닫게 되고 자기를 돌이키게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기독교적인 사상가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로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니체였고, 니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후설의 제자로도 유명하죠. 후설 현상학을 만든.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는 또 독특한 사람이에요. 니체와 키에르케고르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976년까지 살았죠. 이게 젊은 시절의 하이데거고요. 40대, 40대 정도 됐고요. 이게 이제 노년의 하이데거입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독일 남서부의 이제 바덴, 소위 슈바르츠발트라고 하죠. 그 아주 전나무가 많고 그 시골이에요. 바덴주의 이제 그쪽은 다 가톨릭이에요. 프라이부르크 있는데, 거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성당직이에요. 성당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당에서 돌보는 거죠. 성당 건물을 돌보고. 그러니까 집안이 카톨릭이었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 가정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고 하이데거는 굉장히 그 언어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아주 성적도 좋았고 그래서 대학에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카톨릭 신학과에 갔다가 니체하고 비슷하죠. 그러다가 철학과로 바꿔버렸어요. 니체는 개신교 신학과에 갔다가 이제 문헌학과로 바꿨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철학과로 바꿔서 철학 공부를 했습니다. 당대 유명한 철학자들한테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훗설을 만나서 훗설의 조교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전통적인 신개념을 버렸어요. 니체처럼 더 이상 신은 믿을 수 없고 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모든 만물의 존재 자체, 인간 특히 그런데 그 존재를 아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 당시 이제 실존주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실존을 통해서 인간 실존의 존재 자체를 찾아가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첫 번째 철학이 그 1927년에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으로 나왔죠. 여기 이 책인데요. 자이논트 자이트. 이 책이 아주 독일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하나를 통해서 이제 하이데거가 그 당대 독일의 1920, 30년대 최고의 철학자가 된 거죠. 그러나 이 하이데거는 또 그 책을 낼 무렵에 굉장히 많은 문제에 부닥치는데요. 그야말로 좌충우돌하는데 한 문제는 이 여성은 누구냐면 하이데거가 이제 마르부르크 대학의 교수가 처음으로 됐어요. 거기서 철학 강의를 하는데 거기 철학과 학생으로
들어온 19살의 소녀죠. 학생이에요. 유명한 한나 아렌트라는 나중에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됩니다.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유대인이죠. 하이데거는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없어요. 자기의 스승인 후설도 유대인이고요. 자기 제자의 유대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근데 이 자기 제자 여학생하고 그야말로 연인 관계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 둘이 만나고 성관계도 갖고 자기 부인이 있고 자녀가 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썸씽이 있었고요. 또 한편 이 사람이 이제 1934년 히틀러가 등장할 때 나치에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이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과제를 낸 게 과연 실존주의는 보수냐 진보냐 답이 나오는데요.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존주의는 원래 그 개인의 실존이 중요하고 어떤 절대자 앞에 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자기 그 실존 철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중요하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도스토옙스키는 젊었을 때 사회주의자 그룹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진보였다가 자기가 사형당할 그 위기를 겪고서 다시 신앙을 갖게 되고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 시베리아에서 그러면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그 러시아 정교회 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파가 된 거죠. 보수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하이데거는 그 극우인 나치에 동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동그라미 있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이 하이데거입니다. 이제 히틀러와 괴벨스가 이 독일의 철학자들 모아서 이렇게 큰 모임을 했는데 나치 깃발이 있죠. 그래서 쭉 학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철학자 대표로 하이데거가 나선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에 여기에 이 사람이 하이데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덕분에 이 사람이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이 돼요. 그리고 자기 선생인 후설은 은퇴했는데 후설이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요. 총장으로서 자기 스승인데 왜냐하면 그게 당국의 정책이니까 유대인들은 다 학교에서 다 교수들 내쫓고 그다음에 학교에 들어와서 도서관에도 못 오게 하고 나중에 그 중에 상당수가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고 후설은 그래도 유명한 교수이기 때문에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다가 결국은 죽죠. 그리고 그 후설이 남긴 자기 책들은 벨기에 신부가 그걸 몰래 이제 차에다 실어서 돌려서 벨기에로 반출해서 그 후설의 책과 후설이 남은 수고들 남아요. 다 그렇지 않았으면 다 없어지거나 불태워졌을 건데 그래서 후설의 유고 전집이 그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후설 아키브가 지금 루뱅 대학에 있어요. 벨기에. 뭐 그런 이 자충우돌 이념의 세계 이제 와 또 이렇게 개인적인 연애 관계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인종주의자는 아니고 그런데 어떤 독일 민족주의자예요. 향토적인 민족주의자. 그래서 이 나치에게 접근을 했죠.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이제 자기 입장을 바꾸고요. 정치로부터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주로 쓴 책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더 이상 실존의 문제보다는 존재 문제를 탐구하는데 이 사람의 주로 숲속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이제는 기술 문명을 넘어서 어떤 이 자연 속에서 존재를 탐구하는 그래서 이 사람의 유명한 책이 홀스베이게 그래서 숲길이라는 책입니다. 약간 신비주의로 가요. 존재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실존주의적인 면에서 하이데거의 이제 출발점은 이 자유는 사이트에 나오는데 인간은 여기 세계에 던져진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이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게보르펜하이트.
그러나 인간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그 정서의 끝이 불안의 끝이 죽음이에요. 죽음.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를 안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허무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염려, 조르게라는 그것은 결국 죽음 앞에서 맞서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를 비기독교화했다고 할 수 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신을 만나서 결단하는 건데, 하이데거는 신이 없으니까 그냥 그 인간의 어떤 이 존재의 조건이란 이 중에 하나가 죽음이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결단하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진정한 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성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이 사람이. 소위 어, 우리 인간은 이미 주어진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의 지식도 이미 과거로부터 다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식에서 무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통, 문화, 뭐 종교 이런 걸 통해서 소위 선이해가 이미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면서 그걸 그걸 통해서 뭔가 초월적인 존재의 세계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 1차적으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 앞에서 결국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인간이 결단하는 것이 이분의 이제 대답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함께, 이제 이 존재와 시간 2부에 가면 결국은 인간은 밑자인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민족과 함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보수로 가는 거지. 극우로 이제 그 당시 히틀러가 등장해서 극우와 손을 잡게 된 거죠. 이 사람의 이제 해결책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키에르케고르는 그 당시에 어떤 기성 종교, 어떤 다 제도화되고 형식화돼서 어떤 진짜 체험,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그 당시의 종교, 루터교에 대한 싸움이 그의 이제 사회적 역할이었거든요. 사회적 관심이었는데, 하이데거는 민족이라는 것이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그 관심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나치가 패망하게 되면서 하이데거도 결국은 몇 년 동안 강의도 금지당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존재 자체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이데크가 이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프랑스의 사르트르죠. 사르트르도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 천재적인 사람이고, 한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 우리는 이 책의 토대가 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강연이 펼쳐진 당시의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연은 1945년 10월 29일에 열렸는데요. 약 5개월 전인 1945년 5월에 독일이, 같은 해 8월에는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직후였죠. 강연의 연사이자 프랑스 실존주의의 대표작격이었던 장폴 사르트르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포로가 되었고 약 1년여간의 수용소 생활 끝에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개인의 자유가 사회의 부조리함으로 인해 얼마든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눈을 사회 참여로 돌리게 됩니다. 그는 레지스탕스에 참여하는 한편 소설 구토와 존재와 무 등을 출간하게 되죠. 참고로 존재와 무의 경우 46판 2세라는 철학서적으로는 유례가 없는 대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실존주의라는 사상을 대중화한 장본인이 바로 사르트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 실존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실존주의에 대해 모든 해결책이 닫혀 있으며 이 세계 속에서의 행위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실존주의는 명상 철학으로 귀결되며 이는 곧 부르주아 철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죠. 종교인들은 실존주의가 인간의 비열한 면, 수상쩍은 면, 메스꺼운 면을 보여주는 반면 인간 본성의 밝은 면을 등한시한다고 비난합니다. 또한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했죠. 이 강연은 이러한 사람들의 비판을 반박하고 실존주의란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실존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삶을 가능케 하는 독트린, 더 나아가 모든 진리와 행위가 그 어떤 환경과 인간적인 주체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독트린. 하지만 사르트르는 이 시기 실존주의라는 말이 너무도 넓게 확장되는 바람에 오히려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우려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실존주의를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바로 기독교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그것이죠. 사르트르가 보기에 두 실존주의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평가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체성으로의 출발을 둘 모두 긍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은 구체적 쓰임이 정해지고 생산되는 사물과 달리 인간은 그 누구도 미래의 구체적인 삶의 방향이 정해진 채로 태어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본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이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실존주의 사상의 기본 배경이죠. 하지만 기독교적 실존주의는 결국 그러한 인간도 신이 창조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닙니다.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라는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명제에 앞서 본질이 실존에 앞서게 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렇다면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어떨까요? 사르트르는 자신과 하이데거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들은 신이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이 실존이 결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때문에 신이 없다는 전제하에 자신들의 철학을 전개하게 되죠. 인간은 먼저 세계 속에 실존하고 만나지며 떠오르게 됩니다. 인간이 정의되는 것은 그 이유이죠. 정의되지 않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며 인간이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가 스스로의 본질을 구현해가는 과정, 즉 기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존주의의 첫걸음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 있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날 강연의 제목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였을까요? 사르트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적 우주 속에 현존한다는 의미에서의 주체성을 맺어주는 이 연결, 초월성과 주체성 간의 이 연결이 우리가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휴머니즘입니다. 자,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르트르가 보기에 인간 스스로의 선택은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한다면 이는 모든 이를 위한 선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개인의 선택은 또 다른 의미의 공공적 선택과 다르지 않다는 점.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가 휴머니즘적인 성격을 지닌 이유라는 것이죠.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 역시 이러한 휴머니즘적 성격에서 기인합니다. 인간 자신이란 한편으로 그 자신이 되기를 원하여 선택한 무엇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그 선택으로 인해 인류 전체를 선택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결국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실존적 인간은 선한 선택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한 행동과 결심을 취하게 됩니다. 즉, 실존적 인간 개개인의 행동이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사르트르의 철학은 다소 낡은 것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정밀한 구성보다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탓에 이론 자체의 결함도 많이 지적되죠. 하지만 그의 철학을 구석으로 밀어넣기 전 사르트르의 시대와 우리 시대의 삶이 정말로 다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스스로 우뚝 선 독립적 주체로서 그리고 그 선택이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는 실존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저그런 오늘을, 내일을, 모레를 살아가기 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사르트르의 책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를 통해서 말이죠. 예, 사르트르 얘기를 하고 이제 마쳐야겠네요. 사르트르의 이제 존재와 시간이 하이데거의 주저라면 1943년에 나온 존재와 무라는 책이 사르트르의 주저예요.
여기서 이제 사르트르는 하이데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 실존의 죽음 앞에서의 그 불안 이것을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이제 던져진 존재에서 자기의 의미를 부여하고 질문을 하는 그런 존재다. 이제 그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P2와 기투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에, 우리가 P2는 던져진 존재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도 없고 뭐 말하자면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냥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생존 외에는 목적이 없죠. 그냥 생존도 그냥 살아가니까 그걸 우리가 목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뭐 태어날 때 무조건 생존이 우리 목적이다라고 딱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유. 모든 게 자유밖에 없어요. 가능성과 자유. 그래서 던져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인간의 특징은 자기를 자기를 던져졌지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던져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존재가 실존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의식이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정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딱 무조건 정해진 게 아니죠. 옛날에 그렇게 강요를 했지만 어떤 신분제에 의해서 아버지가 백정이니까 나도 백정. 이게 아버지가 뭐 농민이니까 나도 농민. 이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이걸 하라고 해도 내가 싫으면 그걸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자기를 찾아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초월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초월은 자기의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존주의가 휴머니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휴머니즘이라는 거죠. 프로젝트 해서 자기를 프로젝트처럼 자기를 비춰나가는 거죠. 그런데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나치와 싸우고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회 문제에 눈을 떠서 공산주의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인 메를로 뽕띠하고도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또 까미하고도 안 좋아져. 까미도 실존주의자,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지만 같은 소설가고 그렇지만 이제 까미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왜 이 사람은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공산주의자 반공주의는 개다. 트럼프식이죠. 자기 전 국방부 장관도 매드독이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에 동조 안 하면 인간이 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이 소셜리즘, 마크시즘에 완전히 기울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평등, 똑같은 사람들이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들이 주권을 갖고 그들이 어떤 삶을 누리도록 하지 못하는 사회는 그런 어떤 억압을 그대로 놔두는 사회는 비인간적인 사회고 그것은 그야말로 올바른 기투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책을 쓰는 것이 이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없군요. 이게 그래서 변증법적 이성 비판이라는 거예요. 변증법적 이성 비판이 1960년대에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우선 구조주의라는 사상을 비판해요. 구조주의는
인간의 어떤 사회나 사상이나 언어의 기본 문법 같은 구조가 있고 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가 변해도. 그런 사상인데 대표적으로 신화학자, 인류문화학자인 레비 스트로스, 그다음에 소실의 언어학을 가지고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그 러시아 언어학자들이 그걸 연구해서 로만 자코슨 같은 사람들이 그 프랑스에 와가지고 굉장히 유행을 했죠. 1960, 70년대. 근데 여기서 구조주의는 인간의 주체성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역사에 의한 변화를 인정 안 합니다. 어떤 구조는 인간이 개인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주어진 삶의 구조고 언어의 구조고 문화의 구조인데 그것이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개개인의 실존이 중요하고 또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이 역사적 변증법에 의해서 이제 이게 변화되어 가는 거지 어떤 역사가 없는 구조로 이렇게 가만히 변하지 않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1956년에 이제 소련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소련이 헝가리를 공격하죠. 점령해 버리죠. 왜냐하면 헝가리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싫다고 막 데모를 하니까 그냥 탱크로 밀어서 그걸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숙청하고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이 공산주의 지금 소련식의 공산주의는 휴머니즘이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공산주의를 반대하게 돼서 이제 그 자본주의도 반대하고 공산주의도 반대하는 제3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이 한 것이 베트남 보트 피플들 이제 베트남이 월남이 공산화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화교였거든요. 보트 피플이 이게 공산당 그 정부가 이 중국계 그 사람들이 상업 자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내쫓기 시작을 했어요. 막 박해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트피플로 이제 막 나와서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망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피켓을 들고 막 혼자 1인 시위도 하고 그랬었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끝까지 즉 이런 조직과 어떤 개인의 자유, 주체성을 인정 안 하는 막스주의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주의가 결국은 이 변증법적 이성 비판에서 막스가 막스주의가 되면서 잘못된 게 뭐냐면 소위 어떤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계급 또는 그 정당인 노동당이나 공산당의 획일적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지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개인의 주체성이 상실된다.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주체 사상에 의해서 그야말로 자기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주체성은 김정은, 김일성 일가의 주체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노예가 된 것처럼 이 공산주의 사회가 실제로 그런 인간의 개개인의 주체성을 억압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것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마르크스를 통해서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나만 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회주의적 이념 그것은 올바르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자지만 어때요? 이제 진보 쪽으로 기울었죠.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나의 자유, 나만의 삶의 의미, 나의 결정, 나의 선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빠지면 실존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이것을 강의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 거지 여러분 학교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하는 것 수업을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내가 꼭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이렇게 막 찾아서 구태여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내가 선택한 겁니다. 이게 실존주의죠. 그러나 실존주의가 한계가 뭐냐면 이게 진짜 마지막인데요. 역시 그 하이데거 같은 대철학자가 나치와 손을 잡고 이런 걸 보면 이
철학이 또 문제가 있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이데거의 제자인 유대인 레비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어, 에스토니아 그쪽에 살던 유대인인데 프랑스에 와서 철학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독일에 와서 후설과 하이데거한테 현상학을 배우고 철학 박사가 돼서 최초로 후설 책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사람인데, 자기 가족들이 다 나치에 희생됐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도 간신히 그 포로로 프랑스군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가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장교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철학을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양 철학이 왜 이렇게 유대인을 학살한 파시즘으로 가게 됐냐? 자기 주체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제 철학의 주체에 앞서서 있는 게 타자라는 거예요. 내가 홀로 있지 않고, 내가 생기기 위해서는 남이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또 부모님의 부모님, 또 그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잖아요. 철학의 원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바로 타자성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주체성,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전체성의 철학이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철학이 된다. 그러면서 자기 스승을 이제 하이데거를 비판하면서 저희 타자의 철학을 제시하고, 타자의 그 어떤 하나님이, 이 사람들 유대교인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의 하나님, 그 누구를 통해서 말하냐 하면 타자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한다. 그래서 타자가 우리한테 호소하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을 외면하면은, 그러면서 나에게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파괴적인 비윤리적인 철학이 된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이제 이게 바로 실존주의의 약점을 지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상 우리는 주체성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자연과 우리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긴장 속에서. 그렇다고 주체를 버릴 수는 없죠. 주체성과 나를 둘러싼 타자들 사이의 이 긴장 속에서 두 가지를 다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양 철학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2500년 가까운 여러분에게 이 한 학기 서양 철학의 이해가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시험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